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지난 두 번의 그 교수님의 영상이 아주 꾸준히 조회수를 올리면서 사람들의 그 교수님 내용이, 강의 내용이 너무 좋았다고 계속 코멘트가 달리고 있습니다. 보시고 계세요? 못 봤는데 가서 또 봐야 되겠네요. 네, 네. 네, 네. 많은 분들한테 확실히 이 전문가가 들려주는 이야기가 역시 그분들의 가슴을 울리고 또 생각을 마인드를 바뀌게 해 주고 그러시는 것 같아요. 아주 우리 리즈 TV에 출연해 주시는 거는 만인을 도와주시는 일입니다. 아유, 도움이 되면 감사하죠. 네. 네, 네. 오늘 제가 이제 그 우리 교수님께 여쭤보고 싶은 내용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지금 그 교수님께서 그 하시는 게 가족 위기의 부부. 네, 이제 제 주 전공이 이혼 네. 위기 부부 상담이라서 네. 그래서 저는 궁금한 게 어떤 이유로 사람들이 거기에 가장 많이 올까? 근데 사실 이유는 굉장히 다양해요. 네, 다양한 이유로 오는데 이제 공통점이 하나 있죠. 그게 어. 뭐냐면 네. 우리 관계에는 미래가 없다. 예, 아. 희망을 이제 더 이상 갖지 못할 때, 그러니까 이럴 때 사람들이 이제 이혼이 하고 싶다. 음. 예, 그런 사람들은 이제 상담을 받으러 오죠. '아 우린 미래가 없다.' 이런 마음으로 온 사람들이 이제 상담이 끝나고 다 가면 그래도 다시 그 희망을 찾아서 다시 잘 사나요? 이제 뭐 통계적으로 보면 한 20쌍 중에 한 19쌍 정도는 방법을 찾아요. 그래서 행복해지는 거죠, 다시. 그러니까 이혼을 하지 않고요. 그 20쌍 중에 한 쌍 정도는 이혼을 하는 게 서로를 위해서 더 나은 선택이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혼을 하고요. 그러니까 물론 상담을 와서 뭐 몇 시간 만에 좋아지고 이러지는 않는데 증상에 따라서 뭐 심각도에 따라서 뭐 좀 다르기는 하지만 이제 보통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매주 꾸준히 상담을 이렇게 받으신다는 전제 조건 하에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 가부간의 결정이 납니다. 이혼을 하는 게 좋겠다, 안 하는 게 좋겠다. 근데 이제 뭐 이혼을 하냐 안 하냐는 제가 돕는 일은 아니고 행복해지는 방법을 찾는 거니까 같이 음. 행복해질 수 있느냐, 혼자서 음. 행복해질 수 있느냐, 그 차이만 있는 거죠. 음. 아니 20쌍 중에 19 쌍이 이혼을 안 하는 거면 엄청난 성공률이 높은 거네요. 그러니까 성공률은 제가 정하는 게 아니고요. 네. 그거는 그분들이 정하는 거니까. 어. 그래서 저는 100% 성공이라고 봐요. 같이 어. 행복할 수 있으면 행복한 게 성공한 거고, 음. 따로라도 행복할 수 있으면 행복한 게 성공한 거니까, 성공률은 100%인데, 네. 이제 이혼을 하냐, 안 하냐, 음. 그거는 이제 한 95% 정도는 이혼을 음. 하지 않고, 5% 정도는 이혼을 한다. 요런, 음. 네, 통계치는 이렇게 나옵니다. 네. 그러면 만약에 정말 그렇게 미래가 없고 그냥 정말 마지막 선택처럼 온 사람들이 어떤 게 바뀌길래 행복해질 수 있나요? 이제 저는 제가 제일 중요하게 보는 거는 사람들이 서로 어떻게 존중하고 서로 어떻게 갈등을 잘 해결해 가느냐. 전 이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음. 그리고 물론 사람들은 자기 어떤 기대가 있는데 그 기대가 잘 충족이 되느냐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음. 근데 사람마다 가는 기대가 좀 달라요.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에게 사랑받는다고 느끼는 어떤 정도가 어떤 사람은 그냥 매일 얼굴 보고 같이 밥만 먹어도 그게 충분히 행복하고 즐거운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정도로는 안 되고 같이 얘기도 더 나눠야 되고 손잡고 산책도 해야 되고 이 정도까지는 해야 좀 행복하다, 친밀함을 좀 느낄 수 있다. 이런 사람도 좀 있고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이게 좀 다르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서로가 서로에 대한 어떤 기대치를 가지고 조율을 하느냐, 음. 요게 되게 필요한데 그러니까 음. 제가 이제 도와주는 것 중에 하나가 음. 그 기대치를 맞추는 거, 서로가 서로에게 그다음에 말을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말을 어떻게 해서 조율을 하느냐, 이게 참 중요하거든요. 음.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저는 초점을 좀 많이 두고 상담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방법을 가르쳐 주네요, 방법을. 그렇죠. 네. 어. 그니까 우리가 한 번도 그 결혼하기 전에
부부 간에 어떻게 대화를 해야 되는 거고 또 싸울 때는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 거고 그런 방법을 한 번도 배워본 적이 없고 오로지 우리가 본 건 부모님이 하는 스타일을 보고 배웠잖아요. 그렇죠. 네. 학습 예. 부모님을 보면서 '아 부부는 다 저렇게 사는구나.'라는 거를 보고 나도 그렇게 사는데 실질적으로 그 방법을 배워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 방법을 좀 부부들에게 우리 좀 교수님이 알려주세요. 대화라는 게 여러 상황에서 다양한 거라서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싸웠을 때를 이제 이 상황에서만 얘기를 한다고 한다면 싸웠을 때 화가 났을 때는 말을 안 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음. 그러니까 우리는 화가 났다. 화가 났다는 거는 내가 더 이상 상대방하고 생산적인 대화를 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화가 나도 얘기를 하는 게 별로 의미가 없고 나는 화가 안 났지만 상대가 화가 나 있는 게 보이면 대화를 하는 게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음. 언제까지만 생산적이냐면 서로가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 이때까지만 생산적으로 대화를 하고요. 화가 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내가 이기려고 해요. 그러니까 상대를 음. 제압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상대를 설득하는 게 아니라 상대를 찍어 누르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상대가 하는 말이 맞는 얘기고 저게 '저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머리로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도 그걸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화가 나면 어떻게 하는 게 필요하냐? 대화를 중단하는 게 필요하고 그래서 뭐 30 분이나 뭐 1 시간 있다가 다시 얘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그 시간이 너무 늦었으면 뭐 주말에 시간을 잡아서 그때 다시 얘기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게 필요합니다. 근데 그게 참 알기는 알겠는데 그 화가 나는 순간에는 그 화를 쏟아붓고 싶잖아요. 내가 왜 화가 났는지 상대에게 음. 맹공격을 하고 싶잖아요. 네네. 그거를 참 참기가 힘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미 한참 선을 넘어간 거예요. '내가 상대에게 맹공격을 하고 싶다.' 이거는 내가 학대를 하고 싶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화가 난 거랑 내가 상대를 학대를 하는 거는 같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화가 났다고 해서 내가 화를 표현하는데 소리를 지르거나 언성을 높이면서 욕설을 하거나 뭐 물건을 부수거나 이럴 필요는 전혀 없거든요. 음. 그런데 내가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어떤 사람은 "아니 소리 안 지르면서 어떻게 화를 내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안타깝게도 그런 사람들은 부모님이 화가 났을 때마다 학대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학대를 받고 자란 사람들은 화내는 것은 곧 정서적으로 누군가를 학대하는 것이다. 이게 이렇게 일치가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막 맹공격을 하겠다, 쏟아붓겠다. 이게 어떤 심리냐면 저 사람을 학대를 해서 저 사람을 고통을 줘서 저 사람의 무릎을 꿇려야 되겠다. 비참함을 느끼게 만들어야 되겠다. 이제 이런 심리인데 인제 이게 관계를 망치는 굉장히 핵심적인 요소거든요. 우리가 화가 났다고 해서 다른 사람을 학대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되는 건 아니에요. 이게 모르는 사람도 그러면 안 되지만 아는 사람은 더 그러면 안 되고 사랑하는 사람은 더 그러면 안 되겠죠. 소리 지르거나 욕하는 거를 우리가 정서학대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화가 났다고 해도 상대를 정서적으로 학대를 해서는 안 되겠죠. 그리고 상대가 어떤 행동을 해서 내가 화가 났어요. 오케이. 거기까지는 괜찮아요. 그런데 내가 저 사람을 학대를 해도 괜찮다? 저 사람이 어떤 잘못된 행동을 했으니까 내가 저 사람을 학대해도 괜찮다? 누가 나에게 그런 권리를 주었을까요? 아무도 나에게 그런 권리를 주지 않았어요. 이것은 법적으로도 그런 권리를 받은 바가 없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가정폭력으로 신고를 하면은 신고가 되죠. 처벌을 받게 되고요. 아이들에게 소리를 지르고 있으면 아동학대로 신고가 들어가면 처벌을 받게 돼요. 그러니까 물론 그 처벌이라는 게 상담이나 교육을 받는 거라서 뭐 이렇게 뭐 수갑 차고 교도소 들어가고 이런 처벌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게 불법이고 처벌을 받게 되고 그래서 내가 너무 화가 났어요? 그러면 나는 지금 뭘 해야 되냐면 나의 감정을 다스려야 될 시간이지
내가 이것을 상대에게 쏟아붓고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학대라는 그 기준은 네. 소리를 지르거나 욕을 하거나 폭력을 휘두르거나 이게 학대 상대가 두려움을 느껴야 학대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 기준에서는 우리가 네. 보통 내는 화는 뭐 큰 소리를 지르지도 않고 욕을 하는 것도 아니고 때리는 것도 아니고 다만 "너 때문에 당신 때문에 내 감정이 지금 이런 상태가 되었어."라는 거를 표현을 하는 건데도 그것도 학대로 해당이 되나요? 그러니까 상대가 두려움을 느끼면은 심각한 학대인 거고요. 예, 상대가 오. 괴로움을 느끼면은 이제 그게 학대죠. 자, 내가 소리를 지른다, 욕을 한다, 상대는 괴롭겠죠. 그러니까 상대가 괴롭지 않으면 네, 상대가 그 얘기를 잘 듣고 있을 텐데 괴로우니까 그 얘기를 안 듣고 싶겠죠. 음. 아, 그리고 우리는요, 상대 때문에 내가 화가 나는 건 아니에요. 상대에 대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기대가 좌절돼서 화가 나는 거지. 맞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누구 때문에 화가 난 거예요? 나 때문에 나 화가 난 때문에. 거예요. 네. 그런데 왜 다른 사람한테 화를 내요? 그 사람이 나의 기대를 충족시켜 주지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나의 기대를 충족시켜 주면 좋은 거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을 잘 설득해서 나의 기대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또 충족시키지 못했으면 어떻게 하면 내가 저 사람을 설득해서 나의 기대를 충족시키게 할 수 있을까? 네,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내가 저 사람에 대해서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나의 기대를 충족시켜줘야 할 어떤 의무를 갖는 건 아니죠. 그런데 자꾸 마치 내가 어떤 기대를 가졌는데 저 사람이 나의 기대를 충족시켜줘야만 할 것 같은 이런 생각들을 갖죠, 우리가.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갖는 것 자체가 나쁜 건 아닌데, 왜 나쁜 게 아니냐면, 그런 기대가 있으니까 소망이 생기고, 그런 기대가 있으니까 사랑도 하고 이러는 거라서, 그 자체가 나쁜 건 아닌데, 그런데 상대가 나의 기대에 이렇게 부응하지 않았을 때, 그랬을 때 내가 그 사람을 잘 다독다독해서, 그 사람이 계속해서 나의 기대에 부응하게 행동을 하도록 만들어야지. 내가 화를 내잖아요. 정서적인 학대를 하면 상대는 위축이 돼요. 그리고 사람은 위축이 되잖아요. 그때부터 사랑의 행동을 중단하게 됩니다. 이게 되게 괴로운 건데, 그러니까 제가 부부 상담을 20년 넘게 하면서 그 사람들에게 발견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사람들은 자기가 하고 있는 치명적인 어떤 행동이 이게 얼마나 치명적인지, 상대에게 얼마나 고통과 괴로움을 주는지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음. 그래서 그거를 하나 설명을 좀 드리자면, 사람이 언제부터 불행해지냐면요. 내가 생각하는 관점이 변하면서부터 불행해지는데, 우리가 언제까지 행복하게 사냐면, 내가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까? 이 생각을 하면서 사는 동안에는 굉장히 행복합니다. 나는. 음. 그런데 이 관점이 달라져요. 저 사람이 날 위해서 해준 게 뭐지? 이 생각을 하면서부터 불행해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불행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시점이 언제냐면, 어떻게 하면 안 싸울 수 있을까? 이 생각을 하면서부터예요. 사람들이 대화를 안 하기 시작하는 포인트가 언제부터냐면, 저 사람과 내가 말을 섞었을 때 또 불똥이 튀어서 저 사람이 나한테 승질내고 화를 낼 것 같으니까 말을 안 하는 건데, 상대가요, 나를 두려워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나는 불행해져요. 상대가 계속해서 그것이 엉뚱한 것이라도 나를 기쁘게 해주려고 뭔가를 하고 있잖아요. 그때는 나도 행복하거든요. 음. 그것이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게 아닐지라도. 음. 그런데 상대가 더 이상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뭔가를 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내가 굉장히 외로워져요. 사랑받지 못한다고 느끼기 음. 시작하거든요. 그런데 상대가 내가 화나는 게 두려워서 무서워서 말을 안 하기 시작을 하잖아요. 너무너무 불행해져요. 음. 그러니까 저는 사람들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람들한테 행복하게 살아라. 가급적이면 지속적으로 행복하게 살아라.
그리고 우리는 상대에게 화낼 권리를 갖고 있지 않으니까 내가 기분이 나빠요. 그럴 수 있어요. 내가 화가 나요? 그럴 수 있어요. 내 기대가 좌절돼서 너무 실망스러워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하면 상대가 나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내가 격려할 수 있을까? 독려할 수 있을까? 동기를 부여할 수 있을까? 이 생각을 하면서 살면 우리는 계속해서 행복하게 살 수가 있는데 마치 너는 당연히 나를 위해서 내가 행복해질 수 있도록 내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 이런 생각과 태도를 가지고 대화를 하면요. 그러면 화도 쉽게 내고요. 짜증도 쉽게 내고 그리고 내가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네가 잘못했으니까 네가 나를 실망시켰으니까 내가 짜증내고 화내는 건 당연한 것이다. 이런 태도로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상담 받으러 오시는 분들은 대부분 이런 문제를 가지고 오시죠. 보통 그 후자에 말씀하신 사람들이 보통 90%의 사람들이 아닐까요? 그렇죠. 한 95%가 이렇죠. 네. 95%. 그렇죠. 네.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원하는 거를 상대가 해주지 않았을 때 내가 실망을 하고 화를 내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이렇게 잘 구슬려서 내가 원하는 걸 할 수 있도록 만들까. 사실 이게 되게 진짜 지혜롭고 아주 현명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감정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순간 네. 그 감정이 올라오는 거를 누르지를 못하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감정이 올라올 때 화를 내지 않고 음. 상대를 그렇게 살살 구스를 수 있는 좋은 방법을 그러니까 얘기해 감정이 주세요. 올라올 때는 안 돼요. 그러니까 감정이 올라올 때는 제가 대화를 중단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대화를 중단하는 것만으로도 이게 해결이 잘 안 되면 차를 한 잔 마신다든지, 동네를 한 바퀴 돈다든지, 산책을 한다든지, 예, 이렇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저는 산책을 강력하게 추천을 합니다. 산책을 하면 좋은 생각들이 떠올라요. 그리고 마음도 차분해지고 이제 가면서는 차분해지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좋은 생각이 떠올라요. 아, 내가 이렇게 말을 건네봐야 되겠다. 요렇게 동기부여를 해봐야 되겠다. 예, 음. 이렇게 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대화의 기술이죠, 이런 게. 그러면 이제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나요? 일단은 내가 뭘 기대했는지를 명확하게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제일 먼저는. 내가 뭘 원하는지. 네. 자, 그 오케이. 다음에는 응. 상대도 자기가 원하는 무엇인가를 하기 위해서 저런 말이나 행동을 했을 거거든요. 음, 음, 그러니까 상대도 뭘 원하는지를 내가 파악해야 돼요. 음, 그러니까 우리가 동기부여를 잘 하려면 항상 어떻게 해야 되냐면 네가 원하는 것을 더 잘할 수 있도록 내가 도와줄 테니 너도 내가 원하는 것을 도와달라. 이렇게 얘기를 해야 상대가 기꺼이 오케이, 그렇게 합시다. 이렇게 음. 나오지. 네가 원하는 건 난 관심 없고 네가 원하는 게 뭐가 됐든지 간에 그건 내 기분 나쁘니까 하지 마. 그리고 너는 내 말을 들어. 내가 시키는 대로 해. 이렇게 얘기를 하면 동기부여가 전혀 안 되죠. 그리고 최악의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 아무것도 못하게 하면서 자기도 불행하게 살고 배우자도 불행하게 살고 이렇게 한 사람들이 꽤 많거든요. 그래요? 네, 이거 정말 최악이에요. 정말 좋지 않아요. 음, 그래서 내가 원하는 걸 먼저 잘 알아야 되고 상대가 원하는 거를 안 다음에 음, 상대가 원하는 거를 되는 방향으로 얘기를 해야 돼요. 그래, 네가 원하는 거를 하는데 내가 원하는 것도 해주면 음. 좋겠다. 그래서 너도 행복해지고 나도 행복해지고 나도 너를 도와줄 테니 너도 날 도와줘라. 이렇게 가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러면 교수님한테 상담을 받으신 분들이 이제 그렇게 말하는 서로가 소통하는 방법을 그렇게 배워서 실질적으로 그렇게 결혼 생활에서 하기 시작을 하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단순한 건데 음, 이게 이제 안 되잖아요. 잘 연습이 안 됐고 훈련이 안 됐으니까. 예, 그래서 사람들이 이게 자꾸 짜증나고 이럴 때 자꾸 비난하고 냉소적인 태도를 가지고 대하고 막 이러거든요. 근데 이걸 연습을 좀 시키죠, 제가. 자기 공감을 먼저 하게 하고, 자기가 원하는 게 뭔지를 알게 하고, 상대방이 원하는 게 뭔지를 파악하게 하고,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서로 함께 행복해질 수 있을까? 이제 이거를 이제 생각하는 이게 요령인데, 그러니까 이런 거를 감정 코칭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예, 상대의 감정과 욕구를 알고 내 감정과 욕구를 알고 서로 욕구를 충족하고자 하는 방법을 함께 찾고, 예, 근데 이게 잘 되면 이게 대인관계에서도 이게 기본적이잖아요. 사회생활할 때 우리가 음. 예, 여러 사람과 함께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네가 원하는 것과 내가 원하는 것을 함께 충족시키자. 예, 이게 음. 제일 좋은 거니까 예, 부부관계에서도 되고. 그러니까 저는 보통 상담을 잘 받고 행복해지면 대부분 사람들이 부부관계만 좋아지지 않고요. 자기가 하는 일도 되게 잘 돼요. 그러니까 어쨌든 어떤 상황에서도 변화는 내 자신이 돼야 되는 거지 다른 사람이 변화돼서 내가 변할 수 있는 건 아닌 거네요. 그 화가 네, 났을 때 그렇게 화를 다스리면서 결국은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나의 화 때문에 그 사람을 허트하는 거잖아요. 그 사람을 상처를 그렇죠. 입히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안 하고도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을 화를 내고 헐트를 서로가 상처를 어, 입고 그렇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관계는 더 나빠지고 또 그게 쌓이고 서로 얘기도 안 하고 이렇게 가게 되는 게 참 안타깝네요. 근데 이제 그 굉장히 화가 났고 사이가 안 좋아졌을 때를 전제로 말씀을 드려서 그런 건데 제가 이제 사이가 그렇게 나쁘지 않을 때 그리고 아직 화가 나지 않았는데 의사소통이 잘 안 되고 있을 때 이제 음. 요때 사용하는 대화 기술을 알려드릴게요. 네네네. 이거는 제가 실제로 쓰고 있는 방법이기도 해요. 제가 그러니까 대화를 하다가 내지는 카톡으로 얘기를 하는데 제가 얘기했던 핀트랑 안 맞게 상대가 반응을 할 때가 있어요. 음. 아, 이게 소통이 잘 안 되고 있구나. 이게 뭔가 오해가 쌓이고 있구나. 그리고 음. 상대가 기분이 별로, 그러니까 화를 내는 건 아닌데 기분이 별로 안 좋아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는데 저는 이럴 때는 말을 일단은 중단을 하고 손을 잡아요. 그리고 손을 따뜻하게 잡고 그리고 다시 얘기를 해요. 그 사람이 신체 접촉이 있고 옥시토신이 분비가 되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신체 접촉을 할 때 이제 이게 사랑의 호르몬인데 옥시토신이 분비가 되면 마음이 부드러워져요. 음. 그리고 훨씬 더 상대에게 대한 좀 애틋한 마음들이 생기거든요. 음. 그래서 손을 잡고 다시 얘기를 해요. 그러면 오해가 좀 풀려요. 그러니까 핀트가 안 맞았던 게 핀트가 좀 풀려요. 음. 그리고 카톡으로 얘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는 옆에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저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아, 우리 이 얘기는 이따가 집에서 우리 두 손을 마주 잡고 얘기를 합시다. 제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집에 와서 손을 잡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이게 나의 의도와는 달리 상대가 마음이 아팠던 거를 뒤늦게 제가 알 때가 있거든요. 음. 제가 이제 무심코 했던 말인데 이 말이 뭐 욕도 아니고 뭐 비난하는 말도 아니지만 사람마다 왜 그런 말들이 있잖아요. 그게 가슴이 아프고 속상한 말들. 근데 제가 이제 의도적으로 그렇게 얘기하진 않지만 저도 얘기를 해놓고 보니까 이 사람이 이것 때문에 많이 속상했구나 이럴 때가 있는데 그럴 때는 품에 안고 예, 그리고 당신 많이 속상했구나, 많이 힘들었구나, 이렇게 마음을 좀 위로하고 공감하고 나는 이렇게 마음 아프라고 한 얘기는 아니었는데 당신이 이렇게 많이 속상하고 마음이 힘들었구나. 상대가 이제 좀 숨이 조금 그러니까 고르게 숨을 쉬게 되면서 조금 누그러지는 게 느껴지면 이제 그때 아, 미안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음. 근데 이게 성급하게 미안하다고 얘기를 하는 것도 좋지가 않고, 그러니까 아직 이게 아직 기분이 좀 안 좋고 아직 속상해 있는데 거기다 대놓고 미안해 이렇게 얘기를 하면 사람이 기분이 별로 좋지 않아요. 풀어지지 않아요. 맞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꼭 품에 안고 많이 속상했지, 서운했지 이렇게 마음 알아주고 이제 조금 진정이 되고 이러면 그때 이제 미안하다고 얘기를 하시면 좋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우리가 아직 막 화가 나거나 이러지 않았을 때, 사이가 막 틀어지거나 이러지 않았을 때는 그래서 얘기를 하다가 제가 이렇게 보면 제가 어떤 사람들이 좀 보이냐면 상대가 감정이 별로 안 좋아지고 있는데 그거를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 얘기를 그냥 막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이런 사람을 좀 거칠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어떤 사람이냐면 네가 상처를 받든 말든 네가 기분이 나빠지든 말든 나는 내 할 말을 해야 되겠다. 내가 왜 내가 하고 싶은 얘기도 못해? 나는 그럴 권리가 있어.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인데 이런 분들은 아직 연애를 하거나 결혼을 할 준비가 안 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연애를 하면 안 돼요. 자기가 내가 입을 갖고 있는데 왜 내가 내 마음대로 말도 못해? 이런 생각을 하시면 아직 이분은 상처가 너무 많은 거예요. 내면에 치유되지 않은 상처가. 그리고 누군가에게 무시당하고 억압당했던 상처가 너무 많아서 이거를 습관적으로 내 주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처는 좀 치료를 받고 심리 치료가 되고 난 뒤에 상대의 감정을 봐가면서 상대가 지금 기분이 좋아지는지 나빠지는지를 봐가면서 얘기를 할 수 있을 때 그럴 때 연애도 하시고 결혼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오늘 교수님 말씀을 들으니까 저 왜 이렇게 가슴이 찔리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무슨 일이 이 있으셨길래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많은 분들이 뜨끔뜨끔할 것 같아요. '내 얘기네. 내 얘기네.' 하면서. 아 우리는 이렇게 인간관계가 참 쉽지가 않고 좋을 때는 참 좋은 말도 잘 들리고 좋게 들리는데 내 기분이 안 좋거나 뭔가가 좀 이렇게 예민해 있을 때 그리고 음, 상대가 마음에 안 들 때 이럴 음. 때는 같은 말을 들어도 '왜 저러지?' 막 이러면서 또 오해를 하기 시작하고 아 정말 나 스스로를 이렇게 다스리는 거는 너무나 힘든 것 같아요. 어렸을 때 이렇게 기억을 해 보면 부모님이 이렇게 싸우는 모습을 보면서 '아 그냥 저게 다 부부가 저런가 보다.' 한 번도 점잖게 얘기하고 손 붙잡고 이런 거를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서로가 비난하고 싸우는 그런 부모의 모습을 많이 보고 컸고 그게 당연한 줄 알았던 거죠.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들으면 저도 가슴이 아프죠. 왜냐하면 왜 우리가 그 남이 먹을 음식을 내가 키운다, 만약에. 그럴 때보다 내 가족이 먹을 음식을 키운다. 그럴 때는 훨씬 공을 들이잖아요. 내 거니까 더 아끼잖아요. 말을 할 때도 다른 사람과 대화를 할 때보다 가족과 대화를 할 때 훨씬 공을 들여서 상처받지 않게, 마음 상하지 않게 얘기를 해야겠죠. 왜냐하면 내 가족이니까. 그리고 의견이 안 맞을 수 있어요. 부부니까. 그리고 가족이니까. 사람들은 누구나 다 생각이 다르고 갈등이 생기는 건 그거는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그런데 의견이 안 맞다고 해서 소리를 지른다. 화를 낸다. 이건 굉장히 가슴 아픈 일이죠. 그런데 더 가슴 아픈 거는 그것을 지켜봤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를 secondary trauma라고 부르는데 2차적인 상처를 받는 거예요. 음. 누군가가 어느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소리를 지르는 것을 지켜보는 것 자체가 상처예요. 간접적인 상처. 어. 그런데 그 누군가가 소리를 지르고 있는 그 누군가가 누구냐면 내가 이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는 사람이고요. 음. 그 소리를 듣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내가 이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이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는 사람이 제일 사랑하는 사람에게 소리를 지르고 있고 상처를 받고 있어요. 이거를 지켜보는 게 굉장히 큰 상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상처를 받고 자랐다는 게 굉장히 가슴 아픈 일인 거죠. 이 음. 상처는 꼭 치유가 돼야 돼요. 그래서 왜냐하면 우리는 그런 상처를 받고 자라면 내 안에도 상처가 많지만 폭력에 대한 허용도가 높아져요. 음. 그러니까 폭력에 대한 허용도가 높아지니까 내가 화가 나면 나도 저런 정도는 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화가 나니까 저런 정도 행동을 하지라고 생각을 하면 다른 사람이 나한테 그런 행동을 할 때에도 그래, 뭐 화가 났으니까 저럴 수도 있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받아들여요, 학대를. 음. 나도 학대를 하고 음. 학대를 받아들이고. 이건 정말 가슴 아픈 일이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살 이유가 없거든요. 내가 왜 학대를 받으면서 살아야 되죠? 그리고 내가 왜 학대를 하면서 살아야 할까요? 그럴 이유는 없잖아요. 그런데 이게 내가 폭력의 허용도가 높아져 있고, 그리고 내가 치유받지 못한 상처가 있어서 이게 벌어지는 일이라서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이 방송을 들으면 어떤 분들은, 그러니까 너무나 폭력적 학대적인 환경에서 자라신 분들은 아니 무슨 어디 뭐 남의 나라 얘기를 하고 있냐, 우리나라에 그런 사람이 어디 있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실 수도 있는데, 근데 놀랍게도 그렇게 행복하게 사는 집들은 꽤 많습니다.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음. 그리고 제가 이렇게 통계적으로 보면 그 누구에게도 행복하게 사는 법을 배우지 않았는데도 너무나도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이 10명 중에 한 2명 정도? 그리고 굉장히 노력하면서,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행복하게 자라지는 못했지만 내가 나는 이렇게 살지 말아야지, 나는 행복하게 살아야지 노력하면서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이 10명 중에 한 4명 정도. 음. 그리고 어렸을 때 내가 불행했으니까 그것을 벗어나지 못하고 그대로 불행하게 사는 사람이 이제 나머지 10명 중에 4명 정도가 있어요. 그래서 음. 나는 행복한 사람으로 살 것인가? 음. 아니면 불행한 사람으로 살 것인가? 이제 그거는 음. 내가 선택을 해야 되겠죠. 음. 음. 저는 어떤 선택을 하길 바라냐면 행복하게 사는 길을 선택하시기를 저는 바랍니다. 네. 사실은 저도 요즘에 가장 많이 생각하고 있는 게 '어떻게 하면 남은 인생을 행복하게 살 것이냐.'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음, 사실은 그런 생각을 한 지도 얼마 되지 않았어요. 음, 제 자신이 스스로 살만해졌을 때, 아 여유가 생겼을 때 '아 이제 행복하게 살아야지. 행복하게 사는 게 제일 좋은 거지.'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 '그럼 어떻게 해야 행복하게 살게 되지?' 그 방법도 떠오르게 됐지만 그전에 뭐 이혼하고 애들 키우고 사업하고 막 이민 막 이런 많은 현실을 이기고 닥치고 이겨내야 되는 그런 삶 속에서는 '어떻게 사는 게 행복한 거지?' 그런 것도 몰랐고 또 '행복해야지.' 이런 생각도 한 적이 없는 거예요. 음, 이제서야 아마 한 50이 되고 나서 그때서야 '아 행복은 정말 중요하구나. 행복하게 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같은 상황에서도 내가 행복할 수 있느냐로 기준을 결정을 하게 되고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행복해지기 위해서 좋은 대화를 나눠야 되고 또 행복해지기 위해서 가까운 사람에게 상처를 주면 안 되고 이런 것들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을 것 같아요. 아마도 지금 30대 40대 30 대까지는 아닐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40대 50 대는 같은 이제 제너레이션으로 볼 때 그 사람들도 다 지지고 볶고 싸우면서 막 애들이랑 씨름하면서 행복이 뭔지 모르면서 음. 그냥 아우 그냥 '언제까지 이러고 살아야 돼.' 이러고 사는 사람 너무 많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행복하게 살 수 있나요? 지지고 볶고 산다고 하니까 제가 조금 이제 거기에서 드는 안타까운 점이라고 하면 이 지지고 볶는 이유가 뭘까를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갈등을 하고 싸우는 이유, 그러니까 제가 부부싸움을 하는 이유를 뭐라고 보통 얘기하냐면 둘이서 함께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부부싸움을 하는 이유다. 그것이 목적이다. 그러니까 그 목적에서 벗어나는 행동을 하는 거는 별로 의미가 없잖아요. 그리고 지지고 볶는 사람들이 보면 대부분 어떤 생각에 많이 사로잡혀 있냐면 옳고 그름의 판단에 많이 사로잡혀 있어요. 나는 옳은 행동, 바른 행동을 하고 있고 너는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다. 그런데 옳고 그름이라는 것은 굉장히 상대적인 거예요. 나의 유익에 도움이 되는 것은 나는 옳다고 생각하고요. 나의 유익에 도움이 안 되는 것을 나는 그르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부부 관계에서도 어떤 일은 남편에게 유익하지만 아내에게는 유익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어떤 일은 아내에게는 유익하지만 남편에게는 유익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 일들을 가지고 옳고 그름을 가누면 나는 옳고 너는 잘못됐다가 되거든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싸우면 내가 왜 틀렸냐? 네가 틀렸지. 이러면서 지지고 볶고 싸우는데 그래서 저는 사람들한테 옳고 그름을 따지는 건 정말 좋지 않은 대화의 방법이다. 어떻게 하면 너도 행복하고 나도 행복해질 수 있을까? 이 생각을 하면서 싸워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자꾸 사람은 이 세상에 어떤 정답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는 그 정답에 맞게 상식적으로 행동을 하고 있는데
저 사람은 정답에 맞지 않고 상식적이지 않게 행동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내가. 그래서 세상에 정답이 있나요? 그런 건 없죠. 그러니까 정답이 있다면 그거는 남편도 행복하고 아내도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으면 그게 정답인 거죠. 그런데 그 정답은 누구에게 정답이냐면 그 부부에게는 정답이지만 다른 부부에게는 정답일 수가 없어요. 그냥 부부마다 다른 거니까, 사람마다 다른 거니까. 그러니까 지지고 볶는 사람들이 있다면 옳고 그름의 생각을 버리고 거기서 벗어나서 어떻게 하면 너도 좋고 나도 좋은 무엇인가를 할 수 있을까? 이 생각을 좀 해보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예를 들자면 이제 두 부부가 같이 맞벌이를 하고 집에 왔어요. 네, 남편은 너무 지쳐서 자기 방에 들어가서 그냥 게임하고 맥주 한 잔 마시고 싶어요. 근데 네, 여자도 일을 하고 왔기 때문에 오면은 애도 있죠. 또 막 살림도 해야 되죠.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네. 내가 저 사람을 행복하게 해 줄까를 고민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어요. 남자도 할 수 있고 여자도 할 수 있어요. 네, 어떻게 해요? 그런 집은 제가 이제 이런 거를 정하라고 해요. 자, 내가 아이를 돌보는 요일. 자, 그래서 이를테면 월, 수, 금은 남편이 아이를 돌보고, 뭐 화요일, 목요일은 아내가 아이를 돌본다든지, 월, 수, 금은 아내가 아이를 돌보고 남편은 화, 목, 토를 남편이 아이들을 돌본다든지. 자, 퇴근하고 들어오면 나는 아직 할 일이 다 끝나지 않았어요. 여전히 난 집에서 해야 할 일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내가 아이들을 돌보지 않는 사람은 먼저 좀 쉴 수가 있죠. 먼저 좀 쉬었다가 이 사람은 충분히 좀 1시간 정도 쉬었어요. 그리고 나서 아이들을 돌보거나 다른 일들을 하면 되고, 먼저 돌봤던 사람은 그리고 나서 자기가 이제 쉬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당번을 정해 놓으면 돼요. 그러니까 저는 사람들한테 집안일을 표를 짜서 하라고 하고, 저는 남편이 할 일과 아내가 할 일을 정해놓고 하라고 하는데, 그런 걸 보고 자꾸 정이 없다고 그러고, 그게 사랑하는 사람들이 왜 그러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가 좋은 관계를 바탕으로 사랑의 관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억울하지 않은 관계를 먼저 만들 줄 알아야 음. 그 다음에 사랑을 할 건지 말 건지를 결정할 수 있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보면 아까 그 예를 들었던 사례 같은 경우에는 좋은 관계를 하는 법도 모르는 거예요. 좋은 관계도 못 하는데, 그러니까 살면서 억울함을 느끼지 않아야 되는데, 억울함을 느끼지 않고 사는 방법도 모르는 사람이 사랑을 얘기하는 거는 너무 어려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저는 이런 것 때문에 싸우는 사람들은 야, 우리 사랑 얘기는 좀 나중에 하고 지금은 억울하지 않는 삶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 그리고 이 억울하지 않는 삶이라는 건 모두 똑같냐면 룸메이트들, 우리가 하우스 쉐어를 하는 룸메이트들도 똑같아요. 기숙사에서 한 방을 사는 사람들, 아니면 뭐 형제 자매 간에도 집에 방이 하나밖에 없어서 그 방을 함께 써야 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나름의 어떤 룰을 정해서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규칙을 정해서 지키면서 살게 되는 거, 이걸 먼저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막 이혼하고 싶다고 해서 찾아오는 사람들 중에 또 상당수는 제가 얘기를 들어보면 사랑하고 안 하고랑 상관없이 그냥 너무 억울해서 이혼하고 싶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제가 뭐 사랑하고 말고를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억울하지 않게 사는 법만 가르쳐 주면 그러면 그냥 또 해결이 되는 거예요, 이 문제가. 그래서 지금 아까 이제 나는 너무 지쳤어. 나는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나는 좀 쉬어야 되겠어. 이런 생각을 할 때, 그럴 때는 당번을 정해서 일을 하는 게 좋다. 그 다음에 나는 그것을 얘기를 해서 당번을 정해서 하고 싶은데 배우자는 너무 비협조적이라서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뭐 이런 사람이 있다면 그 다음에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퇴근을 하고 집에 들어가기 전에 문을 열기 전에 잠깐 30초에서 1분 정도 마음을 먹고 자, 내가 이제 이 방문을 열고 들어가면 나는 무슨 일을 해야지. 그리고 내가 이제 밖에서 했었던 일들은 마음의 문을 다 접고.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제 저는 이를테면 학교에서는 교수잖아요.
근데 집에서는 그냥 남편인 거예요. 그러니까 교수로서의 나는 학교를 떠나면서 사라지고요. 집에 도착했을 때 나는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 나만 존재하는 거예요. 자, 내가 무슨 역할을 해야 되는지를 잠깐 생각을 하고 마음의 정리정돈을 하고 그리고 문을 열어라. 제가 이렇게 음.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나서 집에 들어와서 사람들을 대하면 짜증이 안 나요. 스트레스가 안 생겨요. 한번 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마음의 각오를 이미 하고 집안에 들어섰기 때문에. 그렇죠. 네. 네. 근데 저의 과거에 이렇게 기억을 더듬어 보면 신혼 초기에는 "우리 이렇게 하자. 규칙도 정하고 룰도 정해서 서로가 억울하지 않는 관계." 아까 너무 이게 너무 마음에 와닿는 말이었는데, 이 억울하지 않는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 신혼에 규칙도 만들고 이렇게 했지만, 문제는 그게 두 사람이 같이 협조적으로 하고 같이 하면 문제가 없는데, 한 사람은 음. 하는데 한 사람은 계속 그 규칙을 어긴다. 그럴 네. 때는 참을 수 없이 화가 올라오고, 음. 이제 그때부터는 이 감정의 통제가 불능이 됐던 기억이 나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상대는 그러니까 그 규칙을 자꾸 어길 때. 네, 우리가 어떤 제도를 만들 때 그래서 항상 규칙을 어길 때 페널티를 물게 하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부부들에게 용돈을 정하게 하고 그리고 이제 각자 똑같은 용돈을 쓰게 하거든요. 뭐 남편이 50만 원 쓰면 아내도 50만 원 쓰고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집안일 목록을 쭉 정해 놓고 요일별로 해야 될 일들을 쭉 적어 놓고 그거를 그 용돈 액수만큼 나눠요. 나누기를 해요. 그래서 뭐 오늘 해야 될 일들의 총량이 뭐 예를 들면 3만 원이에요. 뭐 2만 원이에요. 뭐 예를 들면 그러면은 그 일을 그 시간까지 안 했어. 원래 저녁 10시까지 일을 다 하기로 했는데 배우자가 안 했어. 그럼 내가 해요. 그리고 나는 2만 원을 버는 거예요. 그래서 용돈을 정산을 할 때 저 사람은 그러니까 이를테면 50만 원씩 쓰기로 했는데 만약에 한 달 내에 아무 일을 안 했어요. 그럼 저 사람은 용돈이 없어요. 0원이에요. 나는 100만 원을 쓰는 거야, 혼자서.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를 많이 시키거든요, 실제로. 저희 젊은 부부들한테도 많이 시키고. 그러면 처음에는 룰루랄라 하고 배우자한테 막 다 시켜요. 너무 좋은 거야. 나는 안 하고 놀고. 그런데 생각해 보면 용돈이 없어지잖아요, 내가. 그러니까 이제 배우자한테 아, 미안한데 내가 당신 일까지 할 테니까 내 거 가져간 거 돌려줘라. 이제 이렇게 해서 자기가 이제 놀았던 거를 다시 되찾아서 하죠. 자기 용돈을 자기가 채워야 되니까. 음. 근데 이제 살다 보면요, 사람 일이라는 게 내 예상과는 달리, 그러니까 회사에도 피치 못한 어떤 사정들이 생겨서 내가 원래는 했어야 됐는데 회사 일을 하느라고 못한 일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럴 때 너무 미안하잖아요. 내가 안 하면 배우자가 다 해야 되니까. 그런데 이렇게 페널티를 만들어 놓으면은 안 미안해도 돼요. 왜냐하면 내가 이제 피치 못할 일이 생겼을 때는 배우자가 나 대신하고 내가 이제 사정이 생겼어. 형편이 여유가 생기면 배우자를 쉬게 하고 이제 내가 하면 되니까 아. 그러면 억울하지 않죠. 그러면. 어. 지금 말씀을 듣고 보니까 집안일을 해야 되는 여러 가지 다, 예를 들어서 쓰레기 버리는 거 10,000원, 그렇죠. 청소기 네. 돌리기 뭐 15,000원 이렇게 해 놓으면 그 돈을 버는 순간 서로 그걸 할 것 같아요. 네, 10,000원, 15,000원은 좀 과하고 네, 한 1,500원, 2,000원 뭐 이런 정도가 적당할 것 같긴 한데 어쨌든 네. 어쨌든 그런 네. 식으로 하면 그 도 그러니까 그 혼자 이 집안일 하는 게 억울하지가 않죠. 나 혼자 그렇죠. 다 하는 게 그 기쁨이 보상이 되죠. 있으니까, 보상이 있으니까. 그죠? 그렇죠. 네. 그쵸. 집안일을 하는 사람은 보상이 따르고, 집안일을 안 하는 사람은 그만큼 손실이 따르기 때문에, 이거는 네. 억울하지 않고 페어한 관계가 될 수 있겠네요. 너무 좋은 그렇죠. 방법인데요. 근데 이건 하나의 방법일 뿐이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억울하지 않아야 한다. 이게 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근데 부부 관계가 이렇게 신혼 때 정말 달달하고 서로가 막 이쁘고 막 좋을 때, 이런 것도 "우리 같이 할까? 그렇게? 어 그래." 막 이렇게 되는데, 이게 이제 막 살다가 삶에 지치고 또 뭐 서로가 이제 또 막 신뢰를 잃는 그런 행동들도 이렇게 하다 보면, 이게 40대 50대 때 되기는 참 힘든 것 같아요.
새롭게 만나서 새로 한참 감정이 좋은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 우리 이렇게 해볼까? 좋아. 이렇게 같이 서로 협력하려는 마음이 생기는데 오랫동안 이렇게 막 지치게 살아온 부부들이 갑자기 우리 이렇게 하려고 하면 너 미쳤어. 이제 이럴 것 같아요. 이제 너무 오랫동안 힘들게 살았고 지치게 살았던 사람들은 사실은 뭐 어떤 새로운 시도를 하기 전에 그동안 서로가 힘들었고 수고했던 것들을 좀 위로하고 그 마음을 좀 알아주고 격려하는 시간들이 좀 먼저 있어야 돼요. 음. 그래서 사람의 감정이 좀 말랑말랑해지고 그래서 우리가 다시 좋은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이런 노력들을 좀 해보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요렇게 얘기를 해서 동의가 됐을 때 그때 이제 하는 게 좋고요. 그리고 이제 저는 사람들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관계가 한번 깨지고 나서 다시 회복을 한다? 이것도 필요하긴 해요. 그리고 회복이 될 수 있느냐? 회복이 되기는 해요. 그런데 깨지지 않게 잘 관리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해요. 그래서 신혼 때 그 달달함이 계속 지속될 수 있느냐? 지속될 수 있죠. 물론 혼자만의 노력으로는 지속할 수는 없어요. 한 그러니까요. 사람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음. 다른 한 사람이 지속적으로 이것을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혼 위기 상담 전문가로서 제가 이혼을 권장하진 않지만 저는 어떤 사람하고는 이혼을 하는 게 낫다. 저는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바로 그, 저의 마지막 질문이었어요. 교수님이 그래요? 생각하는 네. 반드시 이혼해야 하는 상황은 이것이 저의 마지막 질문이었어요. 네, 그거는 무엇이냐면,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는데 돌이키려고 노력하지 않는 사람. 내지는 음. 관계를 악화시키고 있는데 관계를 개선시키려고 노력하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은 함께 살 수 없습니다. 이런 사람과는 이혼을 하는 게 좋아요. 음. 왜냐하면 관계는 혼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회에서도 어떤 잘못을 하면 뭐 벌금도 물리고 뭐 이런 걸 하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지속적으로 잘못을 반복하잖아요. 그러면 뭐 예를 들면 음주운전하면 안 된다고 했는데 음주운전을 하면 처음에는 그래 한 번은 그럴 수도 있지. 그러니까 뭐 벌금 내고 뭐 교육받고 뭐 이러면은 이제 봐줘요. 그런데 이거를 세 번을 반복한다. 그러면 면허를 박탈해 버리죠. 음. 면허를 못 따게 해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부부관계에서도 사람이 살면서 실수를 할 수도 있고 잘못할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는데 잘못을 했으면 다시 회복을 위해서 잘 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고 이런 노력들을 해야 하는데 음. 이런 거를 안 하는 사람. 음. 그래서 이제 저는 보통 뭐 중대한 잘못이라고 하면은 우리 학대 행위를 계속하는 사람. 뭐 구타, 폭력, 욕설 뭐 이런 것들을 멈추지 않고 계속하는 사람, 고치려고 노력하지 않는 사람, 나아지지 않는 사람, 그다음에 충동적이고 습관적으로 도박을 하는 사람. 그런데 이것 때문에 큰 문제가 생겼는데 큰 돈을 잃었는데 용서를 해줬는데 그런데 또 이거를 하는 사람. 뭐 주식이나 비트코인 같은 거를 하는데 이거를 합의하에 하는 게 아니라 몰래 했다가 걸렸어요. 그래서 다시는 안 하겠다고 해서 용서를 해줬는데 또 몰래 하다가 걸리는 사람. 이런 사람. 뭐 그다음에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뭐 쇼핑 중독, 뭐 각종 이런 어떤 중독적인 행동들을 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한 번만 용서해주면 내가 다시는 이거를 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그런데 치료를 받으려고 하지도 않고 치료도 거부하면서 그 중독 행위를 지속하는 사람. 그다음에 외도를 했는데 치료를 거부하고 부부 상담을 거부하고 그리고 그 외도를 지속하는 사람. 뭐 이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제 제가 생각하는 중대한 잘못들이에요, 이게. 음. 근데 이제 중대한 잘못들을 저질렀는데 한 번은 사람들이 용서해 줄 수는 있는데 이제 이것을 고치려고 하지 않고 치료받으려고 하지 않고 그 행동을 잘못한다. 저는 이런 사람은 함께 사는 것은 좋지 않다. 전 이런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약간 어떤 심리가 좀 있냐면요. 어렸을 때 부모님한테
뭔가 땡깡을 부리고 떼를 썼는데 부모님이 떼를 쓸 때마다 그걸 받아주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돼요. 음. 저는 이거를 지나치게 허용적으로 부모가 키웠고 저는 그것을 학대라고 생각해요. 음. 그거 지나치게 허용적으로 키우는 거. 음. 애가 땡깡을 부리면 다 해주고 음. 애가 원하고 하고 싶다고 하고 막 이상한 행동하고 그럼 다 해주고 뭐 음. 이런 거를 저는 지나치게 허용적인 거라고 보고 이걸 저는 학대라고 보는데 음. 근데 이렇게 잘하잖아요, 사람이. 그러면 자기가 중대한 잘못을 저질러도 자기가 그냥 계속 땡깡을 피우는 거예요. 그냥 그 짓을 계속 해도 상대는 나를 받아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런 사람은 안 고쳐지니까 음. 고생하지 말고 빨리 손절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유, 맞습니다. 맞아요. 저도 제 생각도 그 정말 중대한 더 이상 혼인 관계를 지속할 수 없는 그런 중대한 잘못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사람하고는 뭐 살 수가 없죠. 그죠? 예. 아유, 오늘 너무 좋은 말씀을 해 주셔 가지고 한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모를 정도로 오늘 이야기에 너무 푹 빠졌고, 점점 이제 우리 횟수를 더할수록 우리 교수님 네, 그 진짜 그 아주 엑기스 같은 그런 말씀들이 더 깊이 우러나서 나오는 것 같아서 너무너무 좋으네요. 어쨌든 행복한 부부 관계를 위해서, 행복한 인간관계를 위해서 오늘 좋은 말씀 나눠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번에 초대도 꼭 응해 주세요. 네, 다음에 뵙겠습니다. 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푹 네, 쉬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